안녕하세요. 조이스 박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앞에서 줄리정 교수님께서 이제 입학 후보생 되시는 분과 함께 굉장히 즐겁고 명랑한 시간 보내드렸고요. 저는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번에 제가 새로 내는 책이 Z 세대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민들레라고 하는 잡지에서 나와요.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곳이 민들레 미디어인데 별개의 곳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민들레라고 하는 교육 잡지에서 나오는 이제 Z세대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책 곧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영어 학습서는 바로 여기 하루 10분 명문 낭독 영어 스피킹 100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있어요. 요거 구버전이긴 한데 요거 오늘 유튜브 이제 이걸로 라방 끝난 다음에 제 끝날 때쯤에 질문 드리고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3분한테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책들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디지털 리터러시와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이런 워크숍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he Future of English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시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굉장히 커다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국한테는 이게 굉장히 절실한 주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English language를 가지고 얼마나 더 오래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인력과 돈을 투자를 해서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 향후 200년 동안 영어의 지위를 대체할 언어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앞으로도 200년이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영어 없는 세상에서 살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지시기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생전 밥벌이가 떨어질 일은 없겠구나 하고 굉장히 안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ad language라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도 아직도 라틴어 죽지 않았거든요. 로마 시대의 언어였던 라틴어는요. 이제 영어는 그거보다 지금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래도 아직 200년이 남았어요.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뭐냐면요. 뭐 비즈니스, 여행 이런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 정보의 95% 이상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현대에는 지금 한 국가의 발전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은 과학, IT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과학기술 논문의 95% 이상이 모두 다 영어로 퍼블리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가 없으면 그 나라를 발전시킬 동력이 안 된다고 수단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비즈니스나 트레이드 이런 무역 쪽에서는요. 세계 교육의 75%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이코노미 조선 2018년 1월 29일자에 제가 기고한 기사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룬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벌룬에서 룬을 따온 건데 구글이나 아니면 아마존이나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사실 합작을 해서 벌이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아니면 남미 이런 오지들 있잖아요. 이런 정글들, 밀림들 이런 곳이 있는 곳에서 이런 회사들이 거대한 벌룬을 만들어서 밀림 상공에다 벌룬을 띄우고 와이파이를 밀림에다 쏴주고 있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이 와이파이를 이제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새로운 세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기네들의 이제 수요를 창출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먼 나라의 일 같은데 저는 이게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피부 가까이 다가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인구가 2억이 넘어요. 엄청난 시장인데 보르네오하고 이제 자바섬 요런 데만 빼놓고는 다른 섬들은 거의 밀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사이버 대학이 훨씬 더 거기서 유명한 산업이 됐는데, 다른 이런 밀림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와도 쓸만한 정보가 인도네시아로 된 게 거의 없잖아요. 영어를 배워야지만, 영어라는 장벽을 넘어가야지만 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정보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할 것인가가 룸 프로젝트에 뒤따라서 오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영어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해보겠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면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뿅 이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인도네시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분간 보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영어의 장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아프리카 밀림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기존에는 디지털 이주민하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계층으로 사람들 나눴었거든요. 디지털 이주민들은 저희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자 세대에서 인터넷으로 이행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불러주고,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따로 있어요. 이 세대들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들. 이제 90년대 90년대 이제 중후반부터 이렇게 태어난 이 세대들은 보시면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세대들을 이제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불러서 이 두 세대가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사실은 이주민 세대들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디지털 원주민 세대들의 사고방식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화두예요. 왜냐하면 원주민 세대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요새는 새로운 분류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새롭게 나오는 분류 방식은 어떤 게 있냐면, 디지털 엘리트라고 불리는 세대들과 디지털 푸어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디지털 엘리트들은 온갖 인터넷 기기에 둘러싸여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집에 데스크탑 컴퓨터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마트폰 따로 있고, 개인마다 하나씩 있고, 아이패드 따로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이패드 갖고 게임하면서 놀면서 컸어요. 그쵸?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가지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자란 사람들은 디지털 엘리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디지털 푸어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스마트폰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잡아서 처음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공시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데스크탑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쵸? 스마트폰으로 처음에 인터넷으로 들어온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 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옛날에, 그쵸? 통신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문자 시대에서 이 하나하나씩 디지털의 발전을 따라서 인터넷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냐면,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서 엄청난 격차를 보여줘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 떠도는 정보를 가지고 읽어드리고 취사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이고 어떤 것이 진짜 뉴스인지 판별하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인터넷에서 몰이가 시작이 됐을 때 여기에 내가 선동에 끼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의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고, 디지털 푸어일수록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면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판단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세대를 디지털 푸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통시적으로 나타나요.
세대 차이로 드러나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대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그 이전에 데스크탑으로 인터넷을 해본 적이 없이 스마트폰으로 처음으로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세대들이 또 디지털 푸어예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굉장히 취약하셔서 카톡 같은 걸로 가짜 뉴스들 막 돌면은 거기에 굉장히 쉽게 동조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보이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일본에서 20대 청년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그렇죠? 새롭게 이렇게 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키보드를 칠 줄 모른대요. 이 세대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만 인터넷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칠 줄 모르는 이런 세대들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의 그 젊은 세대들은 이걸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고 키보드는 다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키보드를 다룰 줄 아는, 그쵸? 이런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하나, 젊은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들어온 세대들이 보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회화를 인터넷을 통해서 해요. 옛날 같으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한 대를 두고 그 앞에 둘러 앉아서 채널권 싸움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서로 이제 협의를 해가면서 가족 간의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채널권을 가진 사람이 TV를 독점해버리면 그럼 나는 내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지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분할시키는 일이 벌어지면서 10대들의 사회화가 이제 유튜브, 트위터, 그쵸? 그리고 SNS, 소셜미디어 이렇게 세 군데에서 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10대들이 뭐예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 가지는 태도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푸어 세대를 공시적으로 전 세계에서 오지에 사는 사람들과 통시적으로 세대별로 벌어지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어 교육으로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 모델을 찾아볼 때 보통 유럽연합의 이 언어 정책을 많이들 봐요. 이게 유럽연합이 여러 국가들이 하나로 모이면서 이제 1999년도에 볼로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을 여기서 사실은 정했는데 그 중에서 언어 정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EU 시민들은 M+1이어야 돼요. M은 모국어고 1은 EU 국가 회원국의 다른 언어 하나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EU의 모든 시민들은 M+1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EU 시민이 EU를 가로지르면서 즉 다른 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M+2 즉 2개의 외국어를 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영국만 빼놓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M+1에서 요 +1을 다 영어로 정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면 EU에 가서 딱 보면은 굉장히 좋은 모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Language Passpo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어 여권. 이거는요, 이제 유럽 국가들 전체가, 회원국들, EU 국가들 이제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데, 모든 회원국들의 언어는 지금 평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어를 하는 독일인이고 그다음에 독일어를 하는 영국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 가요. 독일과 영국에 가요. 가서 내가 영어로 독일인인데 영어로 영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영국인인데 독일에 가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각각 영어와 독일어를 얼만큼 해야 취업을 시켜줄 건데? 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EU에서는요. 이거를 공통 유럽 기준이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요새는 영어 교재들 뒷면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이 공통 유럽 기준에서 B1 레벨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책, 영어 교재 뒷면 안쪽에 보면은 쓰여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영국 쪽에서 나온 교재에는 거의 대부분 이게 나와 있어요. B1이 이제 문지방 수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랭귀지 패스포트는요, 각 나라가 요 공통 유럽 기준에 따라서 동등한 기준으로 영어를 B1만큼 하는 독일인, 독일어를 B1만큼 하는 영국인들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간단한 업종에 취업을 하게 해줄게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 공통 유럽 기준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기준만큼 많은 나라들이 사용을 하는 공통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유용하거든요. 그렇죠? 30몇 개 국가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랭귀지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평가에서 예를 들면 토익 점수 몇 점 또는 뭐 이제 토플 점수 몇 점 이런 총괄적인 평가 점수 하나로 사람을 영어를 요만큼 하겠다라고 평가를 해서 뭐 입학 허가를 준다거나 이민 허가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질 않고요. 랭귀지 패스포트는 공통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교육을 받은, 그렇죠? 표준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 레터를 이만큼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패스포트 안에 내가 쓴 비즈니스 레터에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어학원에 있는 이제 그 강사가, 훈련받은 강사가 이후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끼워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랭귀지 패스포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럼 굉장히 이거 주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이 평가자들을 제대로 트레이닝만 하면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이 평가 과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시간과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거를 내가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평가가 되게 주관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IELTS 같은 경우에 스피킹 같은 거 이제 그 채점을 할 때요, 이그제미너들이 보통 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2명이 들어가서 점수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최소 20주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점수를 준 다음에 두 사람의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나면요, 세 번째 이그제미너가 들어가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점수를 주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평균점에서 어긋나는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아웃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객관성이 있죠. 어떻게 하면 똑같은 스피킹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답안을 봤을 때, 이 스피킹에 대해서 동등한 점수를, 거의 비슷한 점수들을 이 이그제미너들이 줄 수 있는가를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데요. 요거를 파셋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이 객관성을 계속해서 담보를 해준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스피킹 시험 또는 라이팅 시험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2명의 채점하고 세 번째가 개입하는 방식은 토플 스피킹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요, 시험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N+1에서 EU 국가들은 대부분 원을 영어로 지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교육을 그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만 9세에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게 맞아요. 만 9세였는데 요새는 점점 내려가곤 있어요. 사실은요. 원래 외국어를 영어로 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로 하는 사람들은요, 9세 정도가 가장 맞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국어가 어느 정도 발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어로 이행해 들어오는 게 모국어에서 습득한 기술들이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페인에서는 근데 만 3세로 내려갔어요. 근데 만 3세 정도로 내려가려면 여기에 내려가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충족하면 내려가도 괜찮아요. 네.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영어를 가르칠 땐 제너럴 티처와 스페셜리스트 티처가 있어요. 제너럴 티처는 뭐냐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모든 과목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은 제너럴 티처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영어 전담 교사는 영어만 가르치는 스페셜리스트 티처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대답하시면 어느 쪽일까요? 담임 선생님 아니면 영어 전담교사, 이 둘 중에서 어떤 쪽이 어린이 영어 교육에는 훨씬 더 효과적일까요? 네, 퀴즈 나갑니다. 네네, 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솔로유님. 네, 담임 선생님이에요. 김용민 님이 맞추셨죠? 그쵸? 김용민 님, 담임 선생님이 맞아요. 이게 만 3세로 내려가기 위한 그 기본적인 인프라예요.
영어 전담 교사는요, 영어만 가르치고 밤마다 돌잖아요. 이반저반.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1시간씩 수업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5분씩 매일 수업을 하는 게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누가요?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특성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담임 교사가 매일 15분씩 영어를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담임 교사나 아니면 뭐예요? 그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영어도 다른 과목까지 똑같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 인프라가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스페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3세로 내려가도 돼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만 3세로 내려가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그 영어 교육, 공교육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 3학년에 그 영어 교육을 넣은 게 노태우 대통령 때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5차 교육과정에서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조항을 뭘로 썼냐면 10년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내린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요 초등학교 3학년에다가 영어를 처음 넣은 분이 그때 외국어 교과과정 전체를 만든 분이 이제 배드본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총괄을 하셨고 이분이 이제 요 조항들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으로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한 10년 전에 걸렸었는데 그때 요 전체적인 그 연구를 한 사람이 제 또 지도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걸친 연구를 해서 1학년으로 내려오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쵸? 제자하고 지도교사하고 제자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9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요때가 제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요새는요, 영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AL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추가 언어. 모국어 플러스 1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내가 바이링걸로 어릴 때부터 플러스 1을 하건 아니면 커서 배우건 플러스 1은 모두 다 EAL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성의 가치를 더 통합시켜서 EAL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세계 보편어. 그 English as a Lingua Franca라고 하는데 이 보편으로서의 영어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EAL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EAL 시대인데 미래에 이제 남을 영어 교육과 관련된 영어 전문가들로 살아갈 수 있는 트랙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전문가, 찐 전문가들만 살아남고요. 해피니스 트랙이 있어요. 해피니스 트랙은 영어를 자기의 직업으로 삼지 않고 그냥 나 사는데 영어가 이만큼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트랙이에요. 찐 전문가 트랙은요, 번역 프로그램에 번역 샘플을 먹여주는 자들이에요. 즉 번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수들.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어젠가 그제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이 AI가 제대로 번역을 하게끔 제 퀄리티 있는 굉장히 번역이 잘 돼 있는 샘플을 계속해서 먹여줘야 하는데 한국에서 요거를 완성을 하려면 150억 정도를 넣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번역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좋은 샘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럼 좋은 샘플들을 먹여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경력 10년 이상의 고급 이제 번역가들이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이 이제 AI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전자공학 쪽, 컴퓨터 이제 엔지니어링 쪽으로 들어가면 이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학 쪽에 가면 Computational Linguistics, 전산 언어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걸 하시냐면 이제 라이팅을 기계가 채점을 할 때요. 그 기계가 채점하는 스크립트를 하나씩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요, 기계가 라이팅을 채점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것보다 문법 체크는 훨씬 더 정확해요. 더 잘해요. 훨씬 더요. 그리고 이제 코퍼스 링귀스틱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코퍼스 언어학이 어떻게 보면 언어 쪽에서는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학과 예술을 하려고 하는,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 번역으로, 이 기계 번역으로 문학과 예술은 번역하기에는 아직도 한참이나 있어야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경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다음에는 이제 해피니스 트랙은 어떤 게 있냐면요. 원하는 정보, 필요한 정보를 풍성하게 검색하고 흡수하는 것. 사실
일반인들은요, 요 트랙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해야겠다 그러면요, 이제는 통번역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행 정도는 번역기 돌려갖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영어를 왜 해야 하지? 라고 하는 퀘스천이 든다면, 그때는 영어는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글 검색 같은 거를 하면서 풍성하게 제때제때 취득하는 능력, 습득하는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하는 검색 조건만 제대로 알아도 굉장히 인생이 풍성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쌍따옴표로 조건 지정하기, 이런 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구글에서요. 그리고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어를 통하면 이제 SNS도 영어로 하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이제 생기죠. 그리고 언어 장벽을 넘어서 열린 사고를 하면서 삶을 누리기. 이게 영어를 해피니스 트랙으로 하는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사실 글로벌 사이버대에 이제 진학을 하시면 해피니스 트랙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아무래도 영어를 더 해야겠는걸? 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셔서 내가 영어 찐 전문가의 트랙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겠어. 라고 그건 그 이후의 일. 그러나 사이버대학에서 영어를 전공을 하시면 뭐예요? 이 영어로 내게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내가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삼던 간에 기반으로 삼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코퍼스 링귀스틱스는 앞으로 엄청나게 클 거예요. 제가 이제 커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제발 이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어를 가지고 하는 빅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되게 유명한 코퍼스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에 포렌식 링귀스틱스를 전공한 박사가 없어요, 아직이요. 이거는 더 이상 범죄를 이제 범죄 현장에서 필체 감정으로 범인을 찾지 않거든요. 요새 누가 손글씨로 협박을 하나요? 다 인터넷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용의자가 남긴 글을 모아서 조그만 코퍼스를 만든 다음에 글 쓴 사람의 특징을 추리는 표지자를 잡아내요. 그래서 이 협박하는 익명의 이메일도 이 사람이 썼겠다라고 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포렌식 링귀스틱스이고 한국에 이쪽으로 박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 5년 전부터 이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한테 유학 가서 이거 박사학위 따오세요 막 이랬거든요. 이쪽이 커질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이 제가 코퍼스 링귀스틱스가 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코퍼스 링귀스틱스로 유명한 대학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언어 자체의 이제 코퍼스는 굉장히 많이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제발 박사로 전공을 해서 너희 분야의 코퍼스를 갖고 와. 이걸 이제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데 이제 학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의 코퍼스를 우리가 돌리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작업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전문가 트랙으로 이쪽으로 가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언어학의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이쪽을 전공을 하셔야 돼요. 문학, 예술, 번역, 통역가들은 이제 계속해서 남을 거예요. 대부분의 번역, 통역은 AI가 담당을 하게 돼요. 그쵸?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 교육자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학습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기계식 암기는 사라지게 돼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미 개발이 됐어요. AI가 들어가 있는 교육 플랫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외워서 며칠이 지나면 이 아이템을 잊어버렸겠다를 다 추정을 해서 5일 후에 이 사람한테 그 아이템을 줘요. 이제 학습자별로 망각 곡선을 그려서 이 학습자는 3일이 지나면 이 아이템을 잊어버릴 사람이라고 하는 통계치를 가지고 3일 후에 그 아이템을 또 줘요. 이렇게 주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고통스럽게 무언가를 잘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이 플랫폼은 나와 있고 모든 과목에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교육부에 이미 그걸 플랫폼을 납품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자들은 더 이상 기계적으로 단어를 50개 외워, 30개 외워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AI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스킬은 뭐가 남냐면 어떤 정보를 불러올 것인가 알아야 하고 어떤 정보를 조직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요. 정보에 대한 가치 판단들이 중요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서 사실은 독서가 가장 중요해요. 네. 여기 설명은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영어를 읽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외국어를 읽을 때에는 뇌의 가소성을 키워주기 때문에 이게 가소성이 창의력과 정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굉장히 뭐예요?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삶의 범위가 넓혀지고 영어를 잘하면 삶의 기동성이 커져요. 왜냐하면 세계 어디든지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게 해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전해야 될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막 다다다다다다 제가 그쵸? 했는데요. 몇 개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퀴즈 타임. 왜냐하면 이제 커피 쿠폰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커피 쿠폰이 아직 3개가 남았죠? 그쵸?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퀴즈 나갑니다. 제가 아까 요새 그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그 전망이 유망한 언어학 분야는 어떤 언어학 분야라고 했죠? 글로리아님, 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네. 언어학에서 어떤 쪽이? 그렇죠, 글로리아님. 코퍼스 링귀스틱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커피 쿠폰 드릴게요. 또 다른 분들요. 자, 그럼 3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렇죠. 그 사이버대학에 글사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려면 어떤 스킬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제가 이제 2가지 트랙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2가지 트랙 중에서 요 트랙을 타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트랙은 그쵸? 네, 소울유님 해피니스 트랙. 네, 맞습니다. 커피 쿠폰 3번째 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커피 쿠폰 또 하나 남았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유럽연합의 언어 정책을 얘기하면서 더 이상 뭐 토플, 토익 이런 시험 점수로 평가를 하지 않고 요거를 들고 다니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게 뭘까요? 요게 뭘까요? 요걸 들고 다녀. 네! 아니,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글로리아님은요? 다른 분 없을까요? 머리가 바쁘십니까? 네. 안 계실까요? 네, 고수미님, 랭귀지 패스포트. 네, 맞습니다. 4번째 커피 쿠폰 드리고요. 네네네. 죄송해요. 그리고 아직 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 명문 낭독 스피킹 백 3권 남아 있습니다. 세 분께 드릴 거예요. 요 책이요. 네, 이거는 네, 퀴즈로 안 하고 뭘로 드릴까요? 여러분들 영어로 네, 영어로 한마디씩만 써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말 한 단어, 2단어. 헬로나 굿바이 빼고요. 자, 이 수업을 듣고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2단어로. 예, 이 강연에 대한 소감 2단어. 형용사 하나 쓰셔도 됩니다. 영어로. 자, 형용사 써주세요. 칭찬에 사용하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네, 사용하지 않은 사용장인 go for it. 예,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진님, I love Joyce Park. 너무 좋아요, 이런 피드백. 그다음에요. 자, 마지막 영어 한 단어만 쓰셔도 돼요. 영어로 쓰셔야죠, 영어로. 네, 제리팡님, we can do it. 네, 3번째. 이 3분께 책 한 권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정보들 막 되게 빨리 달리느라고 천천히 설명을 못 드렸어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 추후에 올려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사대에 들어오시면 제가 3가지 과목을 담당하고 있어요. 스피킹 과목 2개와 영어 독서 지도법 이렇게 3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글사대에서 제 수업을 통해서 저를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초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2차 라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했던 교수님들 외에도 저희 과에는 또 다른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와 PPT는 후작업을 해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 동영상으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방 중에 선물 받으신 분들이요. 카카오톡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카카오톡에 그 연락처하고 성함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실용영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에서 기다릴게요.